소설 들려주는 여자. 암사지도. 서기원. 형남이 작년 여름에 제대하여 의지할 곳이 없었던 차에 우연히 만난 옛 전우가 상덕이었다. 그들은 같은 중대에서 1년 남짓 함께 지냈었다. 중대장은 해방 직후 군대에 들어가서 6년 만에 대위가 된 사내로 중대원들에게 훈시할 적마다 본관의 사병 시대에는 침구를 정돈함에 공장에서 갓 나온 벽돌을 포개어 놓듯 했는데 귀관들은 도시 정신 상태가 되먹지 않았다고 기합을 넣다가 을에 그러므로 해서 귀관들은 인격은 도치해야 된다고 다지고 나였다. 못 살던 자가 돈푼 깨나 생기면 가난뱅이 업신여기기가 도리어 심하다더니 그 사내는 사병들에게 노예가 되기를 강요했다. 그 아래서 미술대학생인 김영남 하사와 법대생 박상덕 하사는 서로 유일의 친구가 되었다. 총알이 스스로 피해간다는 중대장이 전사하고 그들이 속한 소대도 거의 전멸하다시피 되어 말더듬이 어느 2등 중사가 대장 대리 근무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격전도 용케 견디어냈었다. 그래 상덕은 형남이 제대하기 반년 앞서 군복을 벗었다. 상덕은 형남에게 장차 사회에 나와 잠자리가 변변치 않으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다. 주소에다 10데칸짜리 한식 기와집의 구조마저 그려가며 네가 오면 요 방을 주지 하곤 대문 칸과 맞붙은 뜰 아랫방을 빨간 오일 연필로 꼭꼭 찔렀던 것이다. 고마운 말씀이지. 원래는 그 사나이 첩의 집이거든. 원집은 폭격에 폭삭 녹아버렸지. 모조리 전멸이야. 웬일인지 그 집 명의가 그 사나이 이름으로 있다가 그 첩도 역시 돌아가셨더라 그 말씀이야. 기맥힌 유산이지. 상덕은 부친을 언제나 그 사나이라고 불렀다. 그가 웃지도 않고 그렇게 말할 때엔 형남은 가슴속이 흐뭇해지며 쾌적한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이었다. 그들 부자 사이에 따스한 체온을 느꼈고 이를테면 애정의 역설적인 해악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는 그런 상덕이 좋았다. 그러자 형남도 군복을 벗고 제대병에게 지급하는 곤색 광목지의 작업복에 같은 감의 작업모를 눌러쓴 채 트럭으로 청량리를 거쳐 동대문에서 내려서 딱딱한 포장로 위에 발을 디딘 순간 꿈에서 상기 덜 깬 기분이라고 할까. 어쩐지 3년간의 군대 생활이 실제 그가 체험한 것이 아닌 듯 어릴 때 어머니 무릎에서 듣던 옛 얘기처럼 까마득해지는 것이었다. 동대문 안으로 뻗은 번화한 거리가 몹시 생소하게 보였다. 먼저 그는 영등포에 있다는 숙모를 찾았으나 그의 수첩에 적힌 주소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학교 시절에 가까이 지냈던 친구의 얼굴들이 더러 눈앞에 아물거렸지만 주소도 분명치 않으려니와 그런 꼬락서니로 빌어먹으러 왔네 할 용기가 있을 리 없음은 자신이 너무도 잘 아는 일이었다. 물론 상덕의 말을 잊지는 않았다. 서울의 지리는 잊어버려도 그걸 까먹었을 리 없다. 내심으론 이렇게 미친 개처럼 헤매다가 마침내 뒹굴어 들어갈 곳이 바로 상덕이네 거니 작정해 둔 채 그건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고 될 수 있는 데까지 무슨 다른 도리를 강구해 보자는 심산이었다. 수첩을 소매치기 당할까 두려워하면서도 곧 찾아가지 않은 연유이다. 그러다가 길가에서 만난 것이다. 그러니 우연히 부딪힌 것은 틀림이 없다.
그들은 손을 맞잡기 전에 껴안고 반겼다. 야, 인마, 막바로 찾아올 것이지. 그래, 뭘 하느라고 이 모양이야. 당장 오라. 네 꼴을 보니 다 알겠다. 상덕은 두 손으로 형남의 목을 졸라맸다. 형남은 웃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상덕의 집은 상상보다 넓었다. 아름드리 기둥이나 굵은 석가래, 그리고 푸르죽죽하게 칠이 벗어지긴 했지만 두툼한 현판이라든지 일견 규모 있게 꾸민 집으로 보였다. 상덕의 설명에 혹 부족이 있었다면 포탄에 지붕이 뚫어진 채로 있는 머리빵과 문간에 관한 얘기가 없다는 것쯤일까. 그뿐이 아니었다. 상덕이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그네를 최영하고 불렀다. 윤주라는 이름이라 하였다. 지난 겨울 어느 일요일 상덕이 극장에 갔었다 한다. 극장 앞에 보스턴 백을 든 여인이 물끄러미 간판을 쳐다보고 있는데 큰 키는 못 되나 가는 몸집에 다색 코트가 썩 어울리더라는 것이다. 영화 구경 같이 합시다. 했다. 그러니까 다소 우울하게 보이던 그네 얼굴이 활짝 피며 네 하고 국민학교 아동식의 대답을 했다. 21둘로 헤아려지며 녹록치 않은 집안을 생각 키우는 옷차림이어서 놓치기가 무척 아까운 터에 우리 집에 놀러 갑시다 하니까 그땐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대꾸가 없다. 실례인 줄 알면서도 왜 그런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살러 가는 것이라면 하고 그네는 낯을 붉혔다. 여간 일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도 않는 상덕도 그때만큼은 숨이 칵 막히더라는 것이다. 그네는 집을 쫓겨났었다. 부산 동문회로 갈 요량으로 정거장을 향하던 길이었는데 새로 개봉된 불란서 영화가 보고 싶어서 한참 수중의 돈과 의논하던 참이었다 한다. 실은 친구 집에도 가기 싫다고 한다. 나도 친척이란 아무도 없고 이 집 하나가 재산이지요. 게다 직업이래야 언제 털려날지 모르는 따위고 수입은 쥐꼬리만 한데 생각은 말꼬리만 하고 이런 생활이라도 견딜 수 있으시면 같이 삽시다. 이렇게 된 일이라 하였다. 그네가 집에서 내쫓긴 까닭은 우정 묻지 않고 있으나 아마도 연애 사건으로 짐작이 간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애매한 논팽이와 몇 달 살다가 채인 거겠지. 다 그런 여자 아냐? 하고 다소 자조적인 웃음을 덧붙이는 것이었다. 형남은 윤주를 멸시할 수가 없다. 그 같은 야합을 가장 비웃는 그였으나 그네가 그런 푼수의 여자라곤 당최 고지 들리지가 않았다. 그건 윤주의 첫인상이 좋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는 앳된 얼굴인데 말을 붙이면 번번이 긴 속눈썹을 가지런히 세우고는 말끔히 쳐다보는 맑고 구김살 없는 시선 속에서 도리어 그 자신이 추악하게 느껴지곤 하였다. 호감이 같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뚜렷한 것이었지. 상덕의 아내로 예우함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하기야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일이 다급했다. 1심 중학관에 일주에 사흘 출장하는 상덕의 수입으론 지탱에 나갈 도리가 없었다. 형남도 제 밥값은 해야겠는데 미술대학 중퇴의 학력으론 마땅한 일자리가 선뜻 나설 수가 없었다. 2달을 두고 온 장안을 속속들이 뒤진 끝에 어느 극장의 광고판을 그리게 된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극장 앞에 매다는 넓은 간판화가 아니라 번화한 내거리에서 가끔 보게 되는 소규모의 그림이긴 했지만 그걸 한 달에 4가지 장면으로 8장,
단가 5,000원의 계약이 성립되었다. 대청마루가 아틀리에가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도어평 넓이의 캔버스가 비스듬히 벽에 기대어 있다. 지평선까지 푸른 목장을 배경으로 미국의 카우보이와 블론드의 서부 처녀가 키스하는 장면. 그림 밑에는 베니어판의 팔레트가 너댓장, 그 위에 함부로 뒹굴고 있는 굵직한 브러쉬, 각색 페인트가 뒤범벅으로 녹아 마룻바닥에까지 흐르기가 일수다. 형남은 카우보이의 어깨에 매달린 처녀의 손가락이 신통치 않다고 느껴진다. 가는 붓을 골라 기름에 녹힌다. 머릿속엔 간판화란 첫째, 선정적이어야 한다고 강의하는 극장 지배인의 두꺼운 아랫입술. 윤주는 화로에 숯을 피우고 순내가 심하면 분한문을 여닫으며 공기를 조절해주는 것이었다. 상덕은 출근하지 않는 날엔 거의 정오가 돼서야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으로 끼니를 때우고는 기원으로 바둑을 두러 나가는 것이 일과였다. 종일 집안에 박혀있는 형남은 자연 윤주와 접촉할 시간이 길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지없이 기꺼운 일이 되거나 아니면 마음에 어떤 무거운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원체 숫기가 나쁜 그의 성질이 쉽사리 놈을 짓거릴 줄도 모를 뿐더러 윤주는 그의 손 닿을 곳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고 다짐하고도 있었다. 애초에 그네를 아주머니 하고 불렀더니 그네는 하하하 하고 사내처럼 웃었고 상덕은 인마 아주머니가 어딨어. 우린 그런 새가 아니니까 미스 최로 불러 했다. 아주머니는 어감이 나빠요 하며 윤주는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 하는 상덕의 말에서 짐짓 오해를 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얼굴로 말했다. 그 뒤로 형남은 될수록 그네의 인칭을 부르지 않으려 했고 또한 얼마간 그러노라니 그네와의 얘기 때엔 아예 인칭을 빼버려도 넉넉히 통할 수 있게끔 교묘한 화술에 익숙해진 것이었다. 어느덧 그들의 생활비의 대부분이 형남에게서 마련되어 감은 어찌할 수 없었지만 형남은 형남대로 오랜 부채를 갚아나가는 듯한 가뜩한 기분에 신명이 날망정 바둑에만 소이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상덕의 무관심을 나무라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또 상덕은 원래 괄괄한 호기와 오활한 탓도 있으려니와 친구 덕을 좀 보기로서니 뭐 그리 구애될 거리가 되느냐는 태도로 형남을 대하는 것이라든지 윤주 또한 그네의 영역을 잘 지켜서 가령 형남에게 속이 들여다뵐 호의를 베푸는 따위의 눈치가 없었다. 형남에겐 그런 게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었다. 그럴수록 그는 그들에게 공치사려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차라리 지나칠 만큼 델리키트한 마음씨를 잊지 않으려 했다. 공교롭게도 상덕이 실직하게 되었다. 1심 중학관이 인가 취소로 폐쇄되었던 것이다. 시간당 300환의 품팔이 노동자로서 그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직장이긴 했지만 막상 그것마저 놓치고 보니까 상덕에겐 꽤 큰 타격이었던 모양으로 훈장질 절대로 안 한다 하고 여느 때에 그답지 않지만 상덕은 취직 운동일랑 아예 염도 안 내는 것이었다. 자칫하면 서로가 오해를 사기 쉬운 계기라 할 것이었다. 그래, 좀 쉬고 동정을 봐가며 얘기하자. 그러는 동안 일이란 제 발로 걸어오는 거야. 형남은 정녕 상덕을 위하는 마음에서
위로의 말을 되풀이해 주었다. 상덕은 바둑이 일의 전부가 되었다. 해도 무슨 개통 있는 공부라도 시작하는 것은 아니었다. 포석 개설이란 책을 사다가 며칠 뒤적거리는 척 하더니 이내 다락에 쳐넣어 버렸다. 그날도 저녁 때가 돼서야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다. 걸핏 우정 꾸며낸 목소리로 알 수 있는 가늘고 야한 목청으로 거짓 타령을 뽑으며 대문 안에 들어섰다. 형남은 군에 있을 때 상덕이 술에 취하면 곧잘 교황곡이나 협주곡의 테마 같은 선율을 목이 메어져라고 외치던 일이 상기되었다. 최영, 새 순물 좀 주의소에. 아, 곡에 혹을 쥐락하고 또 2점 붙이라 안 하는 기요. 요게 타고 댐뱉지만 앞불싸 사연패라. 경상도 사투리를 흉내내며 이 점 보라 예 하곤 손바닥을 펴서 윤주와 형남에게 번갈아 보이는 것이었다. 혹을 잡고 여러 판을 두고 나면 돌의 질이 나빠서 손이 시커멓게 더럽혀진다는 것이었다. 나는 손이 깨끗한 채로 돌아와 본 일이 드물다. 그의 변명으론 제 급수보다 한 급 높인 데다가 한두 급 상수하고만 대전하기 때문에 지게 마련이라 하며 또 그래야만 바둑이 는다는 것이었으나 그날 상덕은 몹시 술이 취했다. 제 얘기랄 그 사나이 덕분에 비바람은 겨우 면하지만 이따위 구멍이 빵빵 뚫어진 걸 어디다가 쓰냐 말이야. 팔아버리고 며칠 동안 실컷 때려 먹으면 어때? 인마, 내 생각이 어때? 그는 안방에 벌렁 낮아빠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군대에서 흔히 겪던 상덕의 주정인지라 형남은 상대를 안 할 작정으로 그저 희죽희죽 웃고만 있었다. 한데 왜 그런지 상덕의 혀꼬부라진 주정 속에 어떤 저희가 숨어 있는 것 같이만 느껴지며 은근히 불쾌해지는 것이었다. 아서라 아서 미스 최가 자꾸 웃는다 하며 심술궂은 어린애를 달래듯 얼버무리려 했다. 윤주는 애써 눈으로 웃어뵈려는 것이나 입술은 여전히 야무지게 담은 채 잠시 상덕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네의 뾰족한 아래턱을 감싸고 도는 싸늘한 기운은 분명 상덕의 모멸이었다. 그것이 형남에게 막연한 기대 같은 것과 기쁨을 주는 것이었다. 기쁨, 사뭇 뒤숭숭한 기쁨. 누가 알면 난처할 듯한 그런 것이었다. 하지만 그건 순간적인 마취에 지나지 않았고 상덕이 인마, 넌 대체 낭비한단 말이야. 어쩌녁에도 묘한 곳에 갔었지. 싸구려 쇠주나 몇 잔 들이켠 연후에 말이야. 그러다간 몸도 버리지만 40만 환을 벌어봐라. 소용이 없다 없어. 했을 땐 형남도 여느 때의 장난을 맞추어 우정 양미간을 좁히며 야, 내 돈 벌면 나간다. 10만 원만 모아봐라. 당장 나가서 판잣집이라도 세운다. 했다. 나가려면 나가. 당장 나가라. 너 없음 굶어 비틀어질 줄 아니? 엉? 판잣집 아니라 대궐이라도 썩 나가. 허허허허. 상덕은 눈을 약간 부라리며 목소리만 듣기에는 여간 성난 것이 아닌 그러나 말끝을 채 맺기 전에 너털 웃음을 터뜨렸고 형남도 따라 웃었다. 한바탕 웃고 나니 속이 시원히 트였다. 결국은 스스로를 뉘우치는 것이며 티끌만큼이라도 상덕을 오해할 뻔한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윤주가 심리적으로 상덕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고 의식되는 것인데 그네가 살금살금 뒷걸음질로 형남 자기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인 것이다. 그러고는 이 즈음에 와서 미스 최
하고 제법 혀에 익은 말로 그네를 부르는 자신이 새삼 쑥스러워지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윤주를 부르려다 언뜻 말문이 막혀버리고 마는 일이 간혹 없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전처럼 그네를 미스 최로 부르기가 거북해서가 아닌 것이었다. 아침나절에 양친물이나 새순물을 받으러 부엌안을 들여다볼 때의 일인데 흉하지 않을 정도로, 아니 어찌 보면 성적인 자극을 주는 엷은 핏줄이 윤기가 지르르 흐르는 그네의 눈망울에 엉클어져 선 것을 보게 되자 간밤에 상덕의 품에 안겼을 그네를 머리에 아니 그릴 수가 없는 것이며 그 순간엔 윤주의 이름이 나오다가도 막히는 것이었다.